안녕하십니까. 새해 연휴를 보내고 맞는 첫 월요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 지표를 보면 점차 개선이 된 부분도 있지만 확산세는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영국이 전 세계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될 백신이라 그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백신 관련 이슈들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주요 대응책들 살펴봅니다. 유민호 기자. 네, 수도권 코로나19 특별상황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살펴볼까요? 네, 약 1시간 전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1,020명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새해 연휴를 맞아 검사 건수가 감소하면서 600명대까지 줄었던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해외 유입을 뺀 국내 발생 확진자는 모두 985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많은 324명이 확진됐고 경기에서 260명, 인천은 101명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을 빼면 광주에서 74명이 확진됐고 부산 34명, 경남에서도 33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 모든 광역단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방위적인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쏟아졌는데 새해 들어서도 감염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3차 대유행이 전혀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환자나 사망자 수 등 다른 지표들도 확인해 볼까요? 네, 어제 하루 사망자는 모두 19명 늘어서 누적 1,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위중하거나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는 3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확진자 수도 좀처럼 꺾이지는 않고 있지만 사망자 수도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이 취약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 규모도 300명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고 당분간 사망자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도 요양시설발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을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지자체에 맡겨두지 않고 중수본과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과 감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긴급 현장 대응팀을 즉시 현장으로 파견하겠습니다. 현장 대응팀은 확진자와 비접촉자, 밀접 접촉자 등으로 환자 유형을 구분하고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데 관련 내용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네,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수도권에만 적용했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식당과 소모임 등 일상 공간에서 확산하는 감염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겁니다. 이 기존과 달라지는 점도 있는데 우선 스키장과 학원 등 일부 시설은 제한적이지만 문을 열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스키장은 수용 인원의 3분의 1로 줄이는 대신 내부에 있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학원은 같은 시간대 인원이 5명까지라면 방역 수칙을 지키는 전제하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네,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 형평성과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요. 서울에서는 오늘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서울에서는 어제 하루 324명이 확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누적 확진자 수도 2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동부구치소와 요양시설 집단 감염과 함께 가족과 지인을 연결고리로 한 소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 동부구치소는 5차 전수검사를 진행했는데 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7명 중 6명이 오늘 확진돼서 누적 1,0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확진자의 가족과 지인, 출소자까지 더하면 모두 1,009명입니다. 자치구들도 동선 공개와 코로나19 방역에 나서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 마지막으로 살펴보죠. 네, 송파구는 지난 1일 문정 일동 주민센터 소속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어제까지 센터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직원으로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센터는 오늘부터 오는 14일까지 부분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관악구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음식점인 낙지마을 방문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마포구는 아현동 소재 SK 불안증막 사우나를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방문한 주민들도 코로나19 검사를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TBS 유민호입니다. 네, 유민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얘기 나눠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에 사실 600명대까지 숫자가 떨어진 적이 있어서 저는 이게 좀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긴 했는데 오늘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확산세가 잡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건가요? 예, 그렇게 보기는 뭐 전혀 근거가 없고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수목금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좀 방역 당국에게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방역 당국이 최근에 이제 휴일, 주말 효과 또는 뭐 연휴 효과가 있으면서 600명대로 심지어 떨어지고 네. 이러니까 정점을 찍고 하향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쓴소리를 하려고 하냐면은 방역 당국의 인식, 방역 당국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방역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방역과 관련해서 상당히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제일 위험했던 시기가 4월 말 5월 초 그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2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의 중대본 수장이신 총리께서 그냥 한꺼번에 가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태원발을 맞게 됩니다. 예. 지금의 상황은 이태원에서 촉발된 것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태원발에 어땠느냐 하면 국내 발생이 거의 10일 가까이 0명을 찍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태원발이 되면서 우리가 어려워졌다는 거죠. 제가 왜 당국에게 주의를 요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잘못된 인식이 방역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만들 수 있고 본인들의 사소한 잘못된 결정이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방역 당국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총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밑에 실무자들이 보고를 한다고 해도 총리가 중심을 잡으셔야지 총리도 거기에 흔들려 가지고 방역과 관련해서 잘못된 발언을 하는 것은 향후 방역과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겨울은 4월 말까지 제일 어려운 터널이고 박스권에 가두어 둘 수는 있지만 내려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오히려 올라가는 것, 치솟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예. 보다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일단 정부 당국에 쓴소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방역 당국의 조치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효과 때문에 또는 검사 건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600명대로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가 실제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뭐가 줄어드느냐 하면은 R값 그러니까 감염 확산과 관련한 그런 재생산 지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가 1.0, 1.5 부근에서 1 정도로 떨어졌다. 그리고 완만하게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런 착시 현상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적게 해서 심지어는 600명대가 나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양성률에 큰 변화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거기에다가 방역 당국도 인정했습니다마는 가령 감염 불분명 경로의 환자들이 여전히 25에서 30%에 머물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1000명이나 되는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역당국은 언제나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악화될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방역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일반 국민들보다 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거나 또는 하루 이틀의 좋은 전망을 가지고 그것이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보수적이고 일관된 메시지를 그렇습니다. 전해야 하는데 장밋빛이라든지 좀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를 주면 국민들이 더 혼란을 느낄 수 있다. 그게 방역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예. 다시 2.5단계 또는 전 국가적으로 거의 3.5단계 되는 거를 2주 동안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지금 현장에서는 3.5단계를 2주일이나 더 연장을 하면서 방역당국의 멘트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다고 하는 게 이게 맞지가 않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더 2주 연장을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방 기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방금 설 교수님께서 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랑 실제로 시행하고자 하는 방역 대책이 좀 이렇게 매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는 정점을 지나는 중이고 매우 느린 감소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장밋빛 전망을 제시를 해놓고서 실제로는 지금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예.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상황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데 왜 이렇게 수도권에 조이고 있던 걸 전국으로 확대해서 조이느냐라고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메시지와 실제 방역 대책을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는데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도 좀 이렇게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이 크리스마스 연휴 전부터 이 연말 연시 방역 대책이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러면은 수도권에서 나오는 확진 환자 숫자의 감소 추이 그리고 수도권의 감염 불분명 환자의 퍼센티지의 변화 그리고 또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의 변화 그리고 수도권에서 실제로 어떤 집단 감염의 양상이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지금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에 어떤 점들은 유효하고 어떤 점들은 유효하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평가에 기초를 해가지고 전국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도권의 특별 방역 대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그냥 또 일방적으로 또 전국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시지와 방역 대책의 정도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방역 대책을 전국으로 확대했을 때 근거도 굉장히 불명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수도권을 조였는데 2주 동안 전국을 더 조이면은 확진 환자 감소 추이가 좀 더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1년이 넘도록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내왔는데 좀 더 스마트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조치가 스마트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현 상황에서는 두 분이 네. 생각하시는 그 스마트한 조치라는 거는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 이 예.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강화된 소위 말해서 3.5단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그리고 2주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금 사업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떤 분은 받아들이는 분도 있지만 반발이 상당하거든요.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시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업장을 재평가하자 이런 말씀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나서 또는 제가 기고를 하고 나서 많은 댓글들을 봤는데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합리적이라야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여야 거기 힘이 실린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은 전국 토해에서 강화된 3.5단계 소위 3.5단계를 갔는데 예.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도 실종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방역이 실효 있게 작동할 건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책상에서만 방역을 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현장에서 충분히 수긍 가능하고 설득이 가능한 그런 기준과 그런 절차를 통해서 방역 조치를 내놔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예, 것이죠.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일관성이 중요하고 합리적이라야 국민들이 믿을 텐데 지금 내놓은 방역 조치는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스키장은 운영이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취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은 다 폐쇄가 됐고요. 스키장 자체는 운영이 가능하고 태권도나 발레 학원은 운영이 또 허용됐어요. 하지만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은 더 2주 동안 쉬어야 합니다. 이런 이런 조치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그쪽에 그런 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제기한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스키장은 되는데 태권도장이나 실내 골프 연습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태권도는 되고 예. 발레도 되는데 예.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은 안 되고. 안 된다. 예.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당국이 한 번도 왜 안 되는가를 설명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당국은 당연히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안 맞으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듣는 사람이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러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예. 이런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요청을 했을 때 당국이 한 번도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설명이 부족했다. 그렇죠. 아니,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예.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예. 부족한 설명이 아니라 설명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설명을 그러면,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당국은 저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어떤 예. 건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 저도 궁금한 거예요. 예. 제가 그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알려주시죠. 네, 그 정부에서 지금 이제 주목구구식으로 내놓은 기준은 무엇이냐면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단 감염 사례가 있었던 곳이면은 예. 일단은 무조건 맞고 보고 집단 감염 사례가 없었던 곳이면은 예. 양태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풀어놨다가 나중에 거기서 집단 감염이 생기면 또 막는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두더지 게임 할 때 예. 여기서 나오면 때리고 저기서 나오면 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1년 동안 거의 방역을 해왔는데 그게 이번 대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설 교수님 또 저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듯이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 그러면 사실은 방역당국에서 면밀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태권도 발레 학원을 인원수 제한을 두고 허용을 하면 당연히 헬스장이나 실내 골프 연습장도 인원수 제한을 두고 허용을 해야죠. 그 헬스장 점주들이 그래서 그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환경은 폐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폐쇄하고 열겠다. 네, 그렇습니다. 헬스장을 열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탈의실이라든가 뭐 샤워실.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원수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뭐 1대1 뭐 퍼스널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1대1 퍼스널 트레이닝이 아니라 거기서 헬스장에서 기기를 사용해서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마스크 착용이 규제가 되는 상황이라면은 사실은 스키장이나 태권도 학원 문 여는 것 뭐 태권도 학원 그리고 발레 학원 문 여는 것과 별로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방역 면에서는. 그런데 그걸 방역 당국에서는 선제적으로 면밀하게 듣고 난 다음에 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 여전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이라던가 혹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소규모 감염 사례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실내 취식입니다. 뭐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를 예. 했습니다만 그런데 실내 취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실내 취식 네. 문제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그나마 효과가 있었냐면 연말연시에는 직장에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실내 취식 수요가 확 줄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연말연시 모임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결부가 되어서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직장을 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점심이라든가 저녁 때 분명히 뭐 4인 이하로 모여가지고 실내 취식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테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장단컨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 전파가 분명히
연말연시 연휴 기간보다는 많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얘기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면 그렇게 예를 들면 태권도나 발레를 운영하듯이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두는 조건으로 그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둘 확대를 하다 보면 우리 업장도 해주세요, 우리 업장도 해주세요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요 그 확대 범위가 또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또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통제가 힘들어서 뭐 그런 건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원칙을 정확하게 세우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어떤 식으로든지 벗어서 바이러스 전파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를 하는 거죠. 아, 근데 너희 업종은 미안하지만, 당신들 업종은 미안하지만 마스크를 불가피하게 벗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허락을 해줄 수 없습니다. 대신에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이제 명확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객관적인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 허용하고 어떤 건 허용하지 않았을 때 시민들의 수용성도 떨어지고 시민들이 방역 당국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강 기자께서 얘기해 주신 그 기준은요. 집단 감염이 기존에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로 지금의 방역 당국이 시설을 평가해서 어떤 곳은 풀어주고 어떤 곳은 막는 것으로 지금 강 기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맞다고 하면 이 근거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강 기자께서 약간 놓친 것도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스키장에서는 집단 감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이제 스키장 자체라기보다는 스키장을 숙소. 시즌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비를 빌리러 간 곳.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스키는 이제 가게 되면은 당일날 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1박 2일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숙식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키는 일단 열려져 있으면 스키를 타는 곳에서라기보다는 스키장을 이용하는 편의시설 쪽에서 감염 확산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스키장을 열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만일에 스키장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를 닫게 되면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편의시설이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는 모르지만은 스키장은 열어준 거잖아요. 그리고 스키장은 예전에 열모로서 편의시설을 통해서 확산이 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본 것처럼 학원 같은 데서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원에서도 밀집도를 낮추면은 뭐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더 극단적인 거는 뭐냐면은 소위 이제 식당이라든지 골목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조그만 주점들은 거의 규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시간 규제만 있지.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속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는 음식을 취식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극단적으로 뭐하고 대비가 되나 하냐면 바로 옆에 있는 커피점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 커피점은 오로지 테이크아웃만 가능한데 식당과 술집은 주점은 열고 있다는 거죠. 시간 제한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당국한테 너 왜 우리를 닫게 하느냐 설명해봐라. 그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방역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역 당국이 왜 그런가. 거기에 대한 기준과 철학, 그다음에 방역에 있어서의 성과 이런 걸 확실히 얘기해야 방역에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이 상태로 어려워질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정부 당국이 지금 내세운 그런 지침이나 그런 규칙들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중들과 국민들에게 소통을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도 확인이 됐습니다.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보다 좀 더 전염력이 강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이 부분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가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의 주류형 메이저는 G폼입니다. G형. G폼 중에서도 제일 확산이 잘 되는 게 GH형이에요.
GH형은 전 세계에서 정말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발은 GR, 우리나라에서 GR인 경우에는 처음에 러시아 선언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GR. 네. 그 GR이 우리나라에서는 메이저가 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거의 80에서 90%가 GH형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의 변이는 GR에서 다시 약간의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공은 지금 주류인 GH는 GH가 나오기 전하고 GH는 4배에서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GH는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주류가 됐어요. 그런데 남아공은 GH에서 다소 변이가 일어나서 오히려 영국발보다 좀 더 확산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거든요. 그러는데 확산이 용이해 보이는데 얼마나 확산이 용이한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증을 일으키는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과연 백신을 이 녀석이 무력화할 것인가? 네. 지금 영국에 전문가 같지도 않은 사람이 코멘트한 걸 가지고 우리 언론들이 대수특비를 했던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제가 전문가 같지도 않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백신을 줬을 때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것은 항체도 있지만은 세포 기반의 면역성도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셀 메디에이티드 이뮨 리스판스라고 해서 세포로 하게 되는 면역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T셀이라고 하는 이 면역 세포가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제 면역은 크게 항체 면역과 세포 면역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로 지금 백신에 의해서 많이들 언론에 노출이 되는 것은 이게 항체 면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더나라든가 화이자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효능에 대한 논문이라든가 분석 기사를 보면은 거기에 항상 T셀 면역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효능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덧붙여지거든요. 그건 항체로 생기는 면역이 아니라 세포 면역 그러니까 뭐 킬러 T셀이라는 것이 감염된 세포에 들어가 가지고 그 세포를 또 죽여서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면역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이 백신이 얼마나 활성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코멘트를 집어넣는 것인데요. 이렇게 항체 면역의 부분에 관여하는 항체의 숫자들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혹은 그것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무력화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 T셀이라고 하는 세포 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면역 기능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놓고서는 추가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그 세포 이야기입니다. 면역이라는 게 이겁니까? 그러면 이제 그 백신을 맞았어요. 그럼 몸에서 항체가 생겨서 저항을 하는데 그것과는 또 별도의 면역 기전이 몸이 이제 있다라는 기억을 거죠. 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좀 뭐랄까요 저항하는 게 그냥 T 세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제 그 항체 면역과는 또 다른 것이다. 네. 일단은 예. 백신을 맞게 되면은 동시에 면역이 두 종류가 생겨요. 하나가 항체 면역이 생기고 예. 다른 하나가 세포 면역이 생깁니다. 동시에 생기게 돼요. 동시에 생기게 되는데 항체 면역은 지속 시간이 비교적 짧아요. 그리고 세포 면역은 지속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기억 형태로도 굉장히 오래 가요. 예. 그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항체 면역조차도 하나의 물질에 여러 개가 달라붙어서 네. 한 곳에 돌연변이가 생겨도 다른 항체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세포 면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전문가가 얘기했다는 게 이거예요. 항체가 달라붙는 부위에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 바이러스가 그 항체의 무력화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제가 틀렸다고 얘기하느냐면 다른 항체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또 세포 면역이 남아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돌연변이가 백신을 극복할 거다라고 하는 코멘트로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다.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된 백신을 이긴 병원체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백신이 나와 있는데 예. 병원체가 백신을 무력화시킨 예가 없습니다, 그 지금까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백신이 나오게 되면 어떤 변이가 생겨도 거의 대부분 백신이 다 그 녀석을 무찌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남아공 변이나 영국 변이는 우선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주류가 되기도 어렵지만 두 번째는 심지어 주류가 된다고 해도 곧 임박해서 나올 예. 백신이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 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여쭤볼게요. 이제 영국 정부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사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이 백신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도입될 백신이어서 사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입장인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 접종이 수월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접종이 수월합니다. 이제 확실히 수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온 유통이 필수고요. 네.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보관할 때는 저온 유통이 저온 저장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유통할 때는 그냥 2도에서 8도 정도의 기존의 독감 백신 유통 체인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이자나 모더나가 지금 도입이 되어가지고 접종이 시작된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은 이스라엘 정도를 빼놓고서는 접종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예. 백신을 유통을 하고 또 백신을 접종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백신을 맞으려고 하는 시민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제 2중, 3중으로 덧붙여지면서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등이 실제로 백신 접종을 빨리 한다라고 지금 했습니다마는 일정들이 계속 늦춰지고 있고 실제로 백신 접종 숫자들이 드라마틱하게 늘지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나마 이제 백신 접종이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약간 그런 그 국가주의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하자 그러면 이제 우르르 네. 이제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 보이지만 다른 나라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염두에 뒀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2도에서 8도 정도의 독감 백신 체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대량 생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단가도 쌀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물량을 확보를 한 다음에 아주 단시간에 설 교수님께서 여러 차례 예. 강조하셨습니다마는 단시간에 필요한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효능과 관련된 부분인데 설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능 면에서도 지금 현재 나온 데이터로만 염두에 뒀을 때는 모더나나 화이자의 효능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어쩌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의 접종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 상태대로라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도도 지금 빨리 지금 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이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코로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접종하고 있는 거는 화이자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하나는 미국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가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종 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수용성이 낮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공급이 되더라도 콜드 체인 때문에 대규모 접종이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미국은. 네. 더더구나 공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왔냐면 이겁니다.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 백신에 비해서 용량이 3.3배 많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화이자는 한 번 줄 때 30 마이크로그램을 주는데 모더나는 100 마이크로그램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그램 두 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0 마이크로그램을 쪼개서 50씩 주자. 그러면 원래 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많이 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4배나 많이 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량의 물량, 대규모 순간적인 접종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대규모 만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다가 첫 번째 접종을 하고 두 번째 접종을 할 때 석 달 간격이거든요. 첫 번째 접종을 하고 석 달 간격인데 예. 그러면 첫 번째 접종을 하고 나서 석 달 동안 두 번째 접종을 하기 전에 보호 효과가 얼마나 되냐는 게 이게 70% 정도 된다는 게 지금. 그런데 두 번째 접종을 하게 되면은 더 올라가서 80%가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화이자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화이자나 모더나는 첫 번째 접종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접종은 3주 또는 4주가 됩니다. 화이자는 3주, 모더나는 4주가 있다 맞거든요. 그런데 화이자나 모더나는 첫 번째 접종을 하고 나서 3주나 4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백신 효과가 50%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상당히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예. 하면 우리나라는 다소 다른 나라보다 2, 3개월 늦게 백신 접종이 일어날 것 같은데 실제로 전 국민 접종이 되어서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만 고려하다 보면 네. 우리나라가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집단 면역에 도달할 가능성마저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더나 같은 경우에 만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다고 하면 효과에 뭐 지장은 없을까요? 지장이 지장이 있죠. 있죠. 왜 그러느냐면 첫째는 그것은 임상에 적용해가지고 결과를 안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첫째는. 두 번째는 해서는 안 되지만 혹여 억지로 한다고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는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나는 백신을 맞았는데 실제로 백신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과 관련해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있을 수 백신을 있습니다. 맞았다는 자신감에 의해서 마스크를 벗고 다닌다든지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을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그렇습니다.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 이제 그 조심스럽게 이런 좀 공고를 방역 당국에 드리고 싶은데요. 그 작년의 경험을 염두에 두면 우리나라는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는 정도의 백신 접종량이 한 3,500만 명분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작년에 9월, 10월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까지 해서 3개월이 채 못 되는 시점에 3천만 명 이상에게 독감 백신을 접종한 그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월 4일부터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1월, 2월, 3월에 지금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3월 정도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정부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연초에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 계약을 왜 못했냐, 물량 확보를 왜 못했냐라는 비판 때문에 정부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계약을 하고 어쨌든 뭐 2, 4분기, 3, 4분기, 네, 4, 4분기까지 들여온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거랑 별개로 만약에 영국에서 1월 4일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큰 문제 없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작용 같은 것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000만 명분만 확보할 게 아니라 2천만 명분, 3천만 명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을 해서 4월, 5월부터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중심으로 해서 백신을 확 맞추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백신에 의한 집단 면역이 가장 먼저 정착된 나라가 우리나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플랜 B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고민을 한다. 해봐야 된다.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공격적으로 물량을 좀 네, 가져올. 그렇습니다. 만에 예. 하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 물량을 확보한 건 당연히 맞는 일이지만은 굳이 그걸 확보했다고 해서 거기에 일정을 매달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저는 또 궁금해지는 게 영국은 지금 하루 확진자가 5만 명대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물론 이건 좀 잘못된 보도인 것 같긴 한데 여러 제약사의 백신, 지금 백신 회사들이 몇 개 있으니까 1차 때는 뭐 모더나로 맞고 2차 때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일단은 1, 2차를 같은 백신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제 1차, 2차를 좀 다른 백신으로라도 맞는 게 좋다라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파악한 팩트로는. 어떻습니까? 이거 백신 이렇게 해서 섞어 쓰는 상황이 만약에 발생해도 괜찮은 거예요? 백신을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네. 되느냐 하면은 일단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거를 하게 되면은 사람을 임상 시험이 아닌 규제된 시험이 아닌 사람을 마치 동물인 것처럼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예.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3월 달에 접종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면역 지속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11월, 12월 되어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먼저 맞은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을 가지고 2회로 접종하는 것은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2회 접종을 그렇게 안 하고 한 번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2회차 접종을 화이자로 한다든지 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는 말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였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민 누구나 익명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 검사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방송되는 더 룸에서는 신년 기획으로 코로나19 특집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이재갑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이슈를 살펴본다고 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